장탕, 당신은 법을 이용해 출세하려는 간신이요. 당신 때문에 백성들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 그 밤은 평생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며 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진정한 충신을 잃었다며 슬퍼했다. 다음은 유학자들의 이야기다. 한나라 초기에는 유학이 크게 대접받지 못했지만 무제 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신공이라는 80살 넘은 학자가 황제를 만났다.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공이 말했다. 다스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을 싫어했던 신공의 일침이었다. 원고생이라는 학자는 효경제 때 황실의 권력자인 두태후와 논쟁을 벌였다. 잘못된 왕은 몰아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화단한 두태후는 원고생을 멧돼지 우리에 던져버렸다. 무기를 들고 멧돼지와 싸우라는 벌이었다. 원고생은 조금도 쫄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들고 덤벼드는 멧돼지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 쓰러뜨렸다. 이 정도쯤이야. 황제는 그가 죄가 없음을 알고 몰래 도와주었다. 유학자들은 책만 읽는 약골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법을 무섭게 집행했던 홍미들의 이야기다. 질도라는 관리는 창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매처럼 사납다는 뜻이다. 어느 날 황제가 사냥을 나갔는데 멧돼지가 황제가 아끼는 가부인의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가부인을 구해야 해. 황제가 칼을 들고 뛰어가려 하자 질도가 앞을 가로막았다. 질도가 말했다. 폐하, 후꽃은 또 얻으면 됩니다. 하지만 폐하의 몸은 천하의 것입니다. 어찌 멧돼지와 싸우려 하십니까? 황제는 결국 돌아섰고 멧돼지는 알아서 도망갔다. 질도는 황제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흉노족도 질도를 무서워했다. 질도가 지키는 국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들은 질도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만들어 화살을 쏘며 훈련했지만 무서워서 제대로 맞히지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 질도는 너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다가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 결국 처형당했다. 역사는 말한다.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혹한 법도 답은 아니라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기술일 것이다. 이야기는 한나라 무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홍리, 즉 엄격한 관리들의 시대였다. 그중 조우라는 인물은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붓을 칼처럼 휘두르며 법을 집행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사사로운 정 따위는 필요 없다. 조우는 고위 관직에 오른 뒤 친구나 손님의 방문을 모두 끊고 오직 법 집행에만 몰두했다. 반면 그와 함께 법을 다루던 장탕이라는 인물은 조금 달랐다. 장탕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외추한 사이 장탕은 집을 지키다 쥐에게 고기를 도둑맞은 적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장탕을 매질했다. 집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니. 그러자 어린 장탕은 쥐구멍을 파내어 도둑맞은 고기와 쥐를 잡아냈다. 그러고는 쥐를 피고인으로 세워 재판을 시작했다. 이 쥐는 주인의 고기를 훔쳤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장탕은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고 판결문까지 완벽하게 써서 쥐를 처형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아이는 마치 늙은 판사처럼 글을 쓰는구나. 그 후 장탕은 관리가 되어 승승장구했다. 그는 황제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냈다. 황제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장탕은 황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고 황제가 아끼는 사람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풀어주었다. 덕분에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재상급인 어사대부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결국 장탕은 모함을 받아 궐지에 몰렸다. 장탕, 자네가 처리한 사건들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황제께서도 자네를 의심하고 계시니 스스로 거취를 정하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장탕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죽은 뒤 집을 뒤져보니 재산이라곤 황제가 내린 하사품뿐이었고 부정하게 모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장탕의 형제들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내 아들은 황제의 대신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그런데 어찌 장례를 호화롭게 치르겠느냐.
소달구지에 관만 실어서 보내라.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뒤피탄식했다. 저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런 아들이 있었구나. 황제는 장탕을 모함한 자들을 모두 처형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법과 관리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한편 눈을 돌려 서쪽 국경밖의 이야기를 해보자. 한나라의 탐험가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이야기다. 장건은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억류되었지만 탈출하여 서쪽의 대원국, 즉 지금의 페르가나 지역에 도착했다. 장건이 말했다. 폐하, 서쪽에 대원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는 피 같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명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한열마 또는 천마라고 부릅니다. 말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한 무제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피 같은 땀을 흘리는 천마라니. 당장 사절단을 보내 그 말을 구해오라. 황제는 수레에 황금을 가득 싣고 황금으로 만든 말 조각상까지 들려 사절단을 대환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대환국의 왕은 거절했다. 대환국 왕이 말했다. 한나라는 여기서 너무 멀다. 게다가 우리 보물인 천마를 내줄 수는 없다. 협상이 결렬되자 한나라 사신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황금말 조각상을 부수고 돌아가 버렸다. 이에 격분한 대환국은 사신 일행을 습격해 죽이고 보물을 빼앗았다. 감히 내 사신을 죽이다니. 군대를 보내 대환을 정벌하고 말을 가져오라. 황제는 이광리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원정을 떠나게 했다. 하지만 길은 멀고 험했다. 사막을 건너며 병사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쓰러졌다. 이광리 장군은 둥황으로 후퇴하여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광리가 말했다. 폐하, 병사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으로는 대환을 칠 수 없습니다. 잠시 철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옥문관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목을 베겠다. 다시 가서 싸워라. 황제의 불호령에 이광리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6만 명의 병사와 수십만 마리, 말 3만 마리를 동원한 엄청난 규모였다. 압도적인 군세에 서역의 작은 나라들은 성문을 열고 식량을 내놓았다. 한나라 군대는 대환국의 수도를 포위하고 물길을 끊어버렸다. 물과 식량이 떨어진 대환국의 귀족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모든 게 왕이 말을 아끼다가 벌어진 일이다. 왕을 죽이고 말을 내주면 한나라 군대도 물러갈 것이다. 결국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왕의 몹을 베고 한나라 군대에게 화평을 청했다. 저희 왕의 머리를 바칩니다. 천마를 내드릴 테니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이광리 장군은 기뻐하며 최고의 명나수 10필과 2반말 3천여 필을 얻어 개선했다. 이것이 바로 서역 원정의 전날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역의 문물이 한나라로 쏟아져 들어왔다. 포도와 게자리 같은 식물들이 들어왔고 서역의 사신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사마초는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며 생각에 잠겼다. 법으로 세상을 옥죄던 관리들도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넌 모험가들도 결국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의 일부일 뿐이다. 때로는 가혹한 법이 질서를 잡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는 욕망이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객들의 이야기를 잠시 덧붙인다. 유학자들은 법과 예절로 세상을 논하지만 뒷골목의 협객들은 다르다. 그들은 법을 어길지언정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남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사마천은 엄격한 법관보다 오히려 심의를 지키는 협객들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른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야기는 이제 한나라 시대로 넘어간다. 당시에는 법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협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곽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곽해는 키가 작고 술도 마시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어느 날 황제의 명령으로 부자들을 무릉이라는 곳으로 강제로 이사시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곽해는 가난했지만 명단에 포함되었다. 당대 최고의 장군 위청이 황제에게 곽해를 위해 부탁을 했다. 폐하, 곽해는 집이 가난하여 이사를 갈 형편이 못 됩니다.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그러자 한무제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일개 평민이 장군을 움직여서 청탁을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게 아니다. 결국 곽해는 무릉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가 떠날 때 사람들이 작별 선물로 준 돈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곽희의 최후는 좋지 않았다. 그의 조카들이나 추종자들이 곽희의 이름을 믿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곽희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왕의 사랑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를 여민, 즉 아첨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이라 한다. 한나라 문제 시절 등통이라는 뱃사공이 있었다. 어느 날 황제인 문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는데 자꾸 미끄러지더구나. 그런데 웬 누런 모자를 쓴 뱃사공이 뒤에서 나를 밀어 올려주어 무사히 올라갔어. 잠에서 깬 황제는 꿈속의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색 모자를 쓴 등통을 발견했다. 그래, 바로 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등통이라고 하옵니다. 황제는 그를 끔찍이 아꼈다. 심지어 관상가가 등통을 보고 악담을 했을 때도 황제는 코웃음을 쳤다. 관상가가 말했다. 이 사람은 결국 굶어 죽을 운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뒤를 봐주는데 굶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황제는 등통에게 구리광선을 통째로 하사하여 직접 돈을 찍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등통은 온 나라에 돈을 뿌릴 만큼 부자가 되었다. 한 번은 황제의 등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흘렀다. 등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냈다. 등통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당연히 태자 전하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태자가 문병을 왔다. 황제는 태자에게 고름을 빨아보라고 시켰다. 태자는 억지로 하긴 했지만 얼굴을 찌푸렸다. 나중에 태자는 등통이 평소에 기꺼이 고름을 빨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깊이 미워하게 되었다. 결국 황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자 등통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집 곁방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관상가의 말대로 된 것이다. 이번에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왕을 깨우친 굴개, 즉 어릿광대들의 이야기다. 제 나라의 순후보는 키가 아주 작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났다. 당시 제 나라 위원은 나란일은 뒷전이고 밤새 술만 마셨다. 신하들은 간이 왕에게 충고하지 못했다. 그때 순후곤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다. 순후곤이 말했다. 전하, 나라 안에 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새일까요? 왕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씨고 섰다. 제2왕이 말했다.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을 뚫을 것이고 한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날부터 왕은 술을 끊고 나른을 힘써 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초나라에는 우맹이라는 광대가 있었다. 초나라 장왕은 자신이 아끼는 말이 죽자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내 사랑하는 말이 죽었으니 대부 높은 베스라치 의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라. 좋은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라.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다. 그때 우맹이 들어와서 하늘을 보고 통곡했다. 아이고 왕이시여, 왜 그렇게 우느냐? 그 훌륭한 말에게 대부의 예우라니요? 너무 부족합니다. 마땅히 왕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왕의 예우라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옥으로 관을 짜고 군사들을 동원해 무덤을 파고 이웃나라 사신들을 불러 조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대왕께서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사람의 뱃속에 장례를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넣고 푹 삶아서 맛있게 드시지요. 결국 왕은 말 장례식을 취소하고 고기로 만들어 먹었다. 가장 통쾌한 이야기는 서문표라는 관리의 이야기다. 그는 업이라는 지역의 태수로 부인했다. 그곳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문표가 이유를 물었다. 마을 노인이 말했다. 매력 방이신 하백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당과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가고 예쁜 처녀를 골라 강물에 던집니다. 서문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산을 강가로 나갔다. 무당 할머니와 관리들이 모여 있었다. 어디 신부될 처녀를 이리 데려오시오. 서문표는 처녀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처녀는 너무 못생겨서 하백이 싫어하겠소. 무당 할멈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백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전하고 오시오. 서문표는 군사들을 시켜 70살이 넘은 무당을 강물에 훌 던져버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무당이 나오지 않자 서문표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지? 제자들도 가서 재촉하고 오시오. 서문표는 무당의 제자 3명을 차례로 강물에 던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여자들이라 일을 못하는군. 이번엔 마을의 높은 어르신들이 가서 전하고 오시오. 그가 탐관오리들을 지목하자 그들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탐관오리가 말했다. 살려주십시오, 태수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강희신에게 사람을 바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점쟁이 사마귀주의 이야기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점을 쳐주며 살았다. 어느 날 높은 배슬을 하는 송충부학하이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점쟁이를 깔보며 말했다. 그러자 사마귀주가 배를 잡고 웃으며 꾸짖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게 뭐요? 높은 자리에 앉아 월급만 축내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요? 나는 빗자루로 자리를 쓸고 정성껏 점을 쳐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돕소. 겉만 번지르르한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떳떳하오. 두 관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사마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며 낮은 곳에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먼 옛날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반드시 거북이 등껍질이나 토포를 이용해 점을 쳤다. 전설에 따르면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천살에 사는데 연잎 위에 둥지를 틀고 산다고 한다. 송나라 원왕 시절 실제로 신비한 거북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송나라 원원 2년 어느 날 밤이었다. 원왕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었다. 오, 그대는 누구인가? 검은 옷을 입고 수레를 탄 모습이 예사롭지 않구나. 꿈속의 남자가 절박한 표정으로 왕에게 호소했다. 저는 강희 심부름꾼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 어부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잡은 어부의 이름은 예죠. 입니다. 저는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왕께서는 덕이 높으신 분이라 들었기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 도움을 청합니다. 원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 너무나 생생하구나. 왕은 즉시 박사 위평을 불렀다. 위평이 말했다. 전하,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더구나. 어부 예저에게 잡혔다고 말이야.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위평이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고 점을 쳐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위평이 말했다. 전하, 그것은 신령스러운 거북이입니다. 검은 옷은 거북의 등껍질을 뜻합니다. 당장 그 거북이를 찾아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들이 급히 강가로 달려갔다. 여봐라, 이 마을에 예저라는 어부가 있느냐? 마을 촌장이 말했다. 예, 저기 강상류에 사는 어부입니다. 사신들은 예저를 찾아가 물었다. 어젯밤 무엇을 잡았느냐? 예저가 말했다. 밤늦게 그물을 던져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만. 왕께서 그 거북이를 찾으신다. 어서 내놓아라. 예저가 바구니에서 거북이를 꺼내 바쳤다. 거북이가 고풀에 도착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거북이의 몸에서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윤기가 나더니 왕을 보고는 목을 길게 빼며 3번 앞으로 나아갔다. 오, 정말 신기하구나.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거북이는 곧 목을 움츠리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위평, 거북이가 왜 저러는 것인가? 위평이 말했다. 목을 빼는 것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고 목을 움츠리는 것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과연 영물이다. 어서 빨리 돌려보내주도록 하여라. 그때 위평이 정색하며 왕을 말렸다. 위평이 말했다. 전하, 아니 됩니다. 이 거북이는 천하의 보물입니다. 이것으로 점을 치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고 나라의 기룡화복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위평이 말했다. 그냥 보내주시면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이 거북이를 죽여서 등껍질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나를 믿고 꿈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죽인다면 내가 어찌 어진 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어부는 고기를 탐내고 나는 거북의 영험함을 탐낸다면 위아래가 모두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평은 물러서지 않았다. 위평이 말했다. 전하, 하늘이 준 보물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입습니다. 거북이가 불쌍하긴 하나 나라의 안녕이 더 중요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원왕은 결국 욕심을 선택했다.
알겠다. 그대의 말대로 하겠다. 결국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죽임을 당했다. 거북이의 등껍질로 점을 치자 과연 위평의 말대로 모든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송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먼 훗날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탄식했다. 거북이는 기륭 화복을 훤히 알면서도 정작 자기 몸이 그물에 걸릴 줄은 몰랐구나. 지혜가 있어도 모든 화를 피할 수는 없으며 신령스러운 능력도 끝이 있는 법이다. 아무리 뛰어난 예지력이 있어도 자신의 운명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였다. 이제 이야기는 신비한 예언에서 인간의 욕망, 즉 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사마천은 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옛 성인들은 이웃나라 다구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왕래하지 말라며 소박하게 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편안한 삶을 원한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이 마음껏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여기 자신의 지혜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먼저 월나라의 범려라는 인물이다. 범려는 월나라 왕부천을 도와 라이벌인 오나라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었다. 나는 이제 정치를 떠나 장사를 해보려 한다. 그는 이름을 부주봉으로 바꾸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의 상술은 전쟁터의 전략과 같았다. 물건이 넘쳐나서 똥값처럼 쌀 때 사들이고 귀해져서 보석처럼 비쌀 때 내다 팔아야 한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회전시켜야 한다. 그는 19년 동안 3번이나 찬금, 즉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친구와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 역시 뛰어난 사업가였다. 다른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 때 자공은 수레를 타고 다니며 비단 묶음을 선물로 들고 다녔다. 왕들도 자공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었다.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 재력이 든든한 자공이 스승을 잘 모셨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백규라는 사람은 절약과 시기퍼착의 천재였다. 남들이 버릴 때 나는 줍고 남들이 가지려 할 때 나는 준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싸지면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비단이나 오를 사들이는 시기였다. 나의 경영은 상황의 법치나 손자병법과 같다. 결단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심지어 과부의 몸으로 천하 제일의 부자가 된 여인도 있었다. 진나라의 파과부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붉은 광산, 즉 단사를 캐는 광산을 운영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으로 자신을 지켰고 황제마저 그녀를 존경하여 기념비까지 세워주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역마다 풍습도 달랐다. 제나라 사람들은 지혜롭지만 겁이 많았고 초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땅이 넓고 먹을 것이 풍족해 굳이 저축하려 들지 않았다. 반면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은 부지런히 아끼고 저축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때를 알고 움직이는 데 있었다. 재물은 억지로 오게 할 수 없으나 지혜로운 자는 길목을 지켜 불을 얻는다. 이야기의 무대는 인간의 욕망이 끓어오르는 시장통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 사마천은 그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파헤쳤다. 어진 사람은 조정에서 나랏지를 논하지만 시장 바닥의 장사꾼이나 범죄자들도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쫓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마천이 스스로 묻고 답했다. 바로 부유함, 즉 사마천은 병사들이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성벽을 기어오르는 이유도, 젊은이들이 법을 어기며 무덤을 파헤치거나 강도질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먼저 총나라의 탁시 이야기다. 그는 원래 조나라 사람이었지만 진나라에 의해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곳 임공은 땅이 기름지고 산에는 철광석이 가득해 여기서 대장간을 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탁시는 철을 녹여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팔았다. 그는 곧 엄청난 부자가 되어 천명의 하인을 거느렸고 왕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다음은 삼국의 임시 이야기다. 진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였다.ジアムグはボセオジュールサモエウジャ。
제온쟁그톤지인운게음이 조에고야. 다른 부자들이 보석을 사들일 때 임씨는 창고를 지어 곡식을 모았다. 임씨가 말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전쟁이 길어지면 금보다 쌀이 귀해질 것이다. 임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전쟁이 계속되자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금덩이를 들고 와서 쌀을 구걸했다. 임씨는 그렇게 떼돈을 벌었다. 사마천은 이런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부자가 되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없다. 농사든 장사든 의술이든 심지어 노름이라도 한 가지 일에 정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재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능력이 없으면 돈은 흩어지는 법이다. 이제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의 삶으로 넘어간다. 그는 대대로 역사를 기록해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마천은 20살이 되던 해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는 강과 호수를 건너고 공자가 살았던 곳을 방문하며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에 담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병들어 눕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죽기 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겼다. 아들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였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 내가 못다한 역사책을 완성해야 한다. 아버지, 공자께서 춘추를 지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셨듯이 너도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라.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겨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완성이다. 내 말을 명심해라. 네, 아버지. 제가 어리석지만 아버지께서 정리하신 옛 기록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드시 책을 완성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뒤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어 국가의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기원전 104년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마천은 친구 호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공자님은 왜 춘추라는 역사책을 쓰셨습니까? 공자님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쓰셨습니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비판하여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 하신 거죠. 그럼 당신이 쓰는 이 책은 공자님의 춘추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는 훌륭한 황제 밑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과거의 훌륭한 업적과 인물들을 기록하여 잊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기록 그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흉노에게 항복한 장군 이름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분노를 샀다. 그는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 치욕스러운 형벌인 군형을 선택했다. 군형은 남자의 생식 기능을 없애는 끔찍한 형벌이었다. 이것은 나의 죄인가? 아니,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살아서 내 뜻을 세상에 남기기로 했다. 사마천은 감옥에 갇혀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 옛 서민들을 떠올렸다. 주나라 문왕은 감옥에서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님은 공경에 처해서 춘추를 쓰셨다. 굴어는 쫓겨나서 이소라는 시를 지었고 손비는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도 병법서를 남겼다. 이들 모두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 길이 없어 글로써 후세의 뜻을 전한 것이다. 사마천은 피눈물로 역사를 써내려갔다. 황제들의 이야기인 본기, 제후들의 이야기인 세가, 그리고 수많은 영웅과
일반인들의 이야기인 열전까지. 마침내 그는 총 130편, 글자 수로는 52만 6천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책을 완성했다. 그는 이 책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설적인 황제부터 지금의 황제까지를 기록한 12편을 지었습니다.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표를 정리한 10편을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은 단순히 사건만 나열한 것이 아니었다. 예법, 음악, 법률, 경제, 전문 등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정리한 8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별처럼 운행하며 황제를 보좌한 제후들의 가문 이야기를 담은 3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지키고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담았다. 백의와 숙제처럼 절개를 지킨 사람, 관중과 안영 같은 훌륭한 재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과 자객들, 그리고 심지어 장사꾼들의 이야기까지 70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사마천은 완성된 책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이 책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책을 명산 깊은 곳에 보관하여 훗날 나를 알아줄 성인 군자가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마천은 치욕을 견디며 완성한 사기를 세상에 남겼다. 그의 이름은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으로 준비된 모든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